이 정도로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돈이 말라버린 적 비트코인 역사상 딱 3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3번째예요. 정말 무섭죠.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신호를 보면서 누군가는 지금 도망가고 있고요. 또 누군가는 오히려 차분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풀어나가시면 지금 이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고, 일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솔직하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요. 작년 말 이후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고 지금 한 개에 약 9천만 원 라인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1억 원 가까이서 버텨주던 강력한 바닥이 며칠 전에 깨져버렸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무너지자마자 하루 사이에 빚으로서 투자했던 사람들 약 3조 원어치가 강제로 청산당했어요. 강제로 정리됐다는 거는 빌린 돈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자동으로 전부 다 팔려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루아침에 투자금이 0원, 전부 다 없어졌다는 뜻이죠. 게다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사모으던 미국 기업 스트래티지는요,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내다 팔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공포감을 드는 지표가요, 역대급 극단적인 공포 단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누가 봐도 무서운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질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누군가는 무서워하지 않고 있느냐, 그리고 오히려 계속 매집을 하고 있을까? 그 정답을 찾으시려면 먼저 수요가 말랐다는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온체인 분석가는요, 비트코인을 매수하려는 힘을 한 달 단위로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65만 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체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오고 간 기록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뜻인데요. 마이너스 65만 개가 무슨 뜻일까요? 사들인 것보다 내다 판 게 65만 개치가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히 안 좋죠. 2200만 개밖에 없는 비트코인이 무려 65만 개가 매도량이 더 많다. 그럼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수요라는 게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거든요. 한 개는 진짜로 오래 들고 있으려고 하는 사는 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빌린 돈으로 짧게 베팅하는 돈들입니다. 이 뒤에 것들을 선물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빌린 돈으로 오를지 내릴지를 도박처럼 거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빠져나간 시장의 돈들이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쪽이 더 많냐?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지금 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은요, 빌려서 짧게 베팅하던 돈, 그리고 비싼 가격에 뒤늦게 막차를 탔던 사람들, 이 두 가지 종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내다판 비트코인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걸 받아서 들고 가버리죠. 그래서 이 분석가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잘 흔들리는 약한 손에서 신념이 강력한 강한 손으로 비트코인이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설명을 남겼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겁먹은 사람들이 던진 물량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줍줍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차분한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몇 번이고 큰 바닥을 만들어 왔었는데 그 바닥이 만들어질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전체 비트코인 중에 몇 퍼센트가 손해보는 상태였는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공개된 분석을 살펴보면은 아주 초창기 이 전체의 60%가 넘게 물려야지 비로소 찐 바닥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이클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그 숫자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지난 2018년에서 2019년 바닥 당시, 그리고 2020년에서 2022년 바닥 당시, 이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냐? 40% 부근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쪽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점점 더 시장의 구조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쉽게 팔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얹어볼게요. 비트코인은 2014년, 2018년, 2022년 1년을 통째로 마이너스로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해마다 크게 반등했어요. 물론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올해도 똑같이 된다는 보장,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이 무서운 숫자가 과거에 어떤 자리에서 나왔는지를 떠올려 보게 만드는 건 분명하겠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생각들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지금이 바닥이고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제가 솔직한 말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런 수요 신호는 곧바로 바닥이 오는 것보다도 한 번 더 크게 흔들리는 변동성으로 이어졌던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를 짚은 분석가조차도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구간들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아직까지 거래소로 들어오는 매도 물량들이 확 줄어들지 않았고,
또 지금 시장에서 돈을 걸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연말 안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들을 볼 확률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될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거래소로 들어오는 매도 물량들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 이거는 매도할 사람들이 거의 다 매도했다는 신호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마이너스였던 수요 지표가 다시 0 위로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달 이 지표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선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가 분위기가 바뀌는 본격적인 자리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하락 자체가 비트코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전 세계 주식시장도 같이 흔들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혼자 무너진 게 아니라 위험한 자산들이 다 같이 빠지는 흐름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최소한 비트코인만 끝났다는 식의 이야기들 지금 나온 자료만으로는 맞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결국에 비트코인을 살려는 돈들이 역사상 손에 꼽을 만큼 말라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더 흔들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빠져나간 거는 주로 빚을 낸 돈, 그리고 약한 손들이었고, 비트코인은 지금 더 단단한 손으로 넘어가는 이 손바뀜 과정이고요. 이제는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더라도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로서 점점 더 단단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남죠. 그 단단한 손들은 대체 누구고, 또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을 조용히 받아서 어디에 쌓아두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흔적들 하나하나 숫자로서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르는 투자는 수익보다도 위험이 먼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거나 선물 거래들 충분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예상보다도 큰 손실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건데, 특히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작은 변동성에서도 이 손실 자체가 크게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이 부족할수록 더욱더 신중하셔야 되겠죠. 투자금들이 늘어나는 속도만 보지 마시고 사라질 수 있는 속도까지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빠른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에서 더 중요한 점은 오랜 시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리하게 위험을 키우기보다는요,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좋은 투자라는 건요, 화려한 수익보다는 내가 꾸준히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원칙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리플 XRP 가격은 계속해서 빠지는데 큰 손들은 오히려 리플을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리플이 2,500만 개가 넘어가고요. 리플을 많이 들고 있는 큰 지갑의 숫자는 지금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팔고 도망가죠. 근데 정반대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리플 가격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이 소식들이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유독 리플한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번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마지막에는 조금 소름이 돋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천천히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요즘의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리플 관련된 영상이나 글 보시면요, 다들 비슷한 말씀만 하세요. ETF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다.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라는 법안이 어디까지 왔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 리플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ETF라는 상품에서는 작년 11월 이후로 우리 돈 2조 2천억 원이 넘게 들어왔고요. 이것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소식들 전부 다 리플을 사서 들고 있을 만한 이유에 대한 얘기라는 것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리플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 비트코인은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죠. 금처럼 그냥 사두고 묻어두는 겁니다. 근데 리플은 처음부터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들고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움직이라고, 그래서 만든 코인입니다. 이 차이점이 오늘 얘기의 진짜 핵심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시려면 이 점들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국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미국 하원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코인 관련된 세금 법안 7개를 한꺼번에 공개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법안들을 놓고 공식적인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7개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딱 한 가지인데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소액 거래 비과세라는 건데 말이 딱딱하죠. 쉽게 풀어드리자면 지금 미국에서는 코인으로 뭘 하나 살 때마다 세금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코인으로 커피 한 잔을 산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 코인을 처음 살 때보다 지금 얼마나 올랐나를 일일이 따져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커피 한 잔 사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코인을 진짜 돈처럼 쓰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은요, 우리 돈으로 약 1만 5천 원, 그러니까 작은 금액의 거래는 이 세금 계산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1년에 5천 번까지는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이거 푼돈 아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드실 거고, 실제로 대부분의 뉴스가 딱 그렇게 다룹니다. 이 개미들 커피값 세금 줄여주는 법이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 법안이 진짜로 하는 일은 이 코인이 돈처럼 쓰이는 걸 막고 있었던 가장 큰 벽을 처음으로 건드린 건데, 이제부터 아까 그 질문이 다시 살아납니다. 들고 있으려고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 이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안 쓰고 묻어둘 거니까요. 근데 리플은 어떨까요? 리플은 쓰라고 만든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들 ETF에 돈이 얼마나 들어왔나 이것만 쳐다보는 그 순간에 정작 리플이 진짜로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조용하게 미국 국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리플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은행끼리 돈을 주고받거나 또 해외로 송금할 때 쓰라고 만든 코인이죠. 돈이 막힘없이 오갈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길을 막고 있던 게 바로 세금이었고, 오늘 그 세금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리플은 다른 많은 코인들과는 다르게 채굴도 없고 스테이킹도 없습니다. 채굴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코인을 캐내는 거고요. 스테이킹은 코인을 맡겨두면 이자처럼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이 보상의 세금을 언제 매겨야 되는지 이걸 두고 오랜 시간 동안 골치를 앓아왔었는데, 오늘 나온 7개 법안 중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그 골칫거리 자체가 아예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캘 것도 맡겨서 받을 보상도 없으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금 규칙이 점점 더 촘촘해질수록 세금 처리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깔끔한 코인이 이 큰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루기 편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의외로 강점이 된다는 사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마음이 조금 부풀어 오르실 겁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나온 이 법안들 아직까지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초안에 불과하다는 거고, 오늘 열리는 회의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가 아니라요, 방향성을 의논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게다가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7개 법안 중에서는 투자자한테 오히려 불리한 것도 섞여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매도한 다음에 곧바로 다시 사서 세금을 줄이는 이런 절세 방법들을 막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뉴스가 전부 다 장밋빛인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도 알고 보셔야지 진짜로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법안들이 오늘 당장 한 방에 통과되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시간차를 두고 다른 큰 법안 사이에 하나씩 끼워지게 되면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미 국회가 일부러 큰 덩어리 하나로 묶지 않을 거고, 또 작은 법안 7개로 잘게 쪼개놨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쪼개놓으면 찬성하는 사람들 모으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죠. 한 개는 반대하더라도 또 다른 한 개는 찬성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가겠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가격이 뛰는 뉴스가 아니라요, 천천히 타들어가는 종류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리플 가격이 약한 이유랑도 맞닿아 있다는 거고, 지금 시장은 당장 터지는 호재가 아니면 잘 안 쳐줍니다. 다들 안 보고 있다는 거는 뒤집어 보면 아직까지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다만 가격은 빠지는데 이 큰 손들은 사모으고 있다고 했던 거, 어쩌면 그들은 이미 이런 그림들 먼저 보고 움직이는 중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지금 1,700원대로 내려온 리플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오늘 미국 회의가 끝난 뒤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두 가지만 차분하게 지켜보셔도 충분하다라는 거고, 지금 가격은 무섭게 빠졌지만요, 그 밑에서 큰 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다는 사실. 다들 ETF만 쳐다볼 때 리플이 진짜 돈으로 쓰이게 만드는 세금의 벽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다만 이건 당장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리 잡을 재료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가 궁금해지죠. 정말로 코인을 세금 걱정 없이 돈처럼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가장 먼저 웃는 코인은 과연 리플 XRP 하나뿐일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다는 것들을 전제로 투자하셔야지 마음 자체가 편해집니다. 많은 분들께서 매수하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시장들을 기대하시죠. 근데 그런 시장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고요. 내가 매수했을 때 상승할 확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이 시장이 커지고 많은 분들께서 참여할수록 예상과 다른 움직임들, 변동성이 많아진다는 거고, 말 그대로 변수가 많은 시장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쉽게 베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정해두기보다도 예상보다 더 하락한다,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 좋은 흐름들에서는 수익 목표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시장이 어려울 때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시장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겠죠. 이 시장 자체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응 계획이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힘 있는 상원의원 한 명이 암호화폐를 감독하는 정부 기관을 정면으로 때렸거든요. 가격은 빠지는데 규제까지 시끄러워진다. 이 딱 봐도 악재처럼 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자료를 하나하나 뜯어보다가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적어도 리플 XRP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정부 기관을 때린 게 왜 오히려 XRP한테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번 이야기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분위기부터 짚고 갈게요. XRP가 지난 5월 말에 우리 돈으로 2,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6월 들어가지고 폭락하기 시작하더니 1,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1,700원대죠. 몇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에 있는데 XRP만 그런 건 아닙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도 또 똑같이 빠졌습니다. 이 시기 비트코인은 우리 돈으로 1억 원 미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9,300만 원으로 기록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코인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힘이 빠진 건데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 소식까지도 겹치면서 기술주, 특히 반도체 회사 주식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3% 넘게까지도 폭락했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위험해 보이는 자산들 한꺼번에 내던지고 팔고 도망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런 날에 XRP 같은 코인도 같이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는 조용히 날아온 편지 한 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6월 5일에 편지를 한 장 보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CFTC라는 기관의 위원장이었었고 CFTC가 뭔지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원자재나 선물 같은 것들을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의 상당 부분도 이 CFTC 쪽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이 편지에서 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강력하게 따져 물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기관의 인력이 그동안 4분의 1쯤 줄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리고 한 언론 보도를 근거로서 이 기관이 코인 업계에 너무 휘둘리고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18일까지 관련 자료들 전부 다 제출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그냥 또 규제 압박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저는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보다가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따지고 있는 이 내용이 예전이랑은 결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예전에 코인 자체가 위험하다, 이건 사실상 도박이다, 이런 식의 코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공격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 기관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걸 감독할 능력이 되냐, 이런 운영 문제를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이랑 지금이랑 이 싸움의 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한 겹씩 벗겨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관 CFTC가 XRP한테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볼게요. 코인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무서워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내 코인이 주식 같은 증권으로 분류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증권으로 묶이면 규제가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또 반대로 원자재 같은 상품으로 분류되면 숨통이 트입니다. 근데 이 상품 쪽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바로 CFTC라는 거고 결국에 XRP 입장에서는 증권을 감독하는 기관보다도 이 CFTC가 키를 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관을 누가 이끌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위원 5명이 같이 운영을 하게 돼 있고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금 그 자리에 실제로 앉아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작년 12월에 새로운 마이클 셀리그라는 위원장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동안 코인 쪽이 상당히 우호적인 결정을 내려왔던 인물입니다. 워런 의원이 화가 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건데 이 사람이 코인 업계 편만 들어준다. 이게 그의 불만이었었거든요. 그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시나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미국에는 지금 명확성법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죠. 이름 그대로 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명확하게 정하자는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뭐냐? 코인 규제의 상당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CFTC 쪽으로 넘기자는 겁니다. 즉 코인을 증권이 아니라 상품에 가깝게 다루는 길을 열어주는 법인데요. 이게 통과만 되면 XRP 같은 코인들 오랜 시간 동안 발목을 잡던 불확실성이 상당히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 법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이 법은 작년 7월 미국 하원을 먼저 통과했고요. 문제는 그 다음 이 상원에서 한참 막혀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분위기가 움직였죠. 올해 5월 14일 이 법이 상원의 한 위원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6월 1일
상원 전체 회의에 올릴 수 있는 정식 안건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상원 본회의 표결 무대 바로 앞까지 왔다라는 건데 언제 실제로 표결할지 이번에 통과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이번 회기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신중한 시선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곧 통과된다고 단정하는 거는 위험하겠죠. 지금은 표결 직전 단계까지 왔다. 딱 거기까지가 팩트입니다. 이제 흩어진 조각들 한자리에 모아볼 차례겠죠. 이걸 붙여보면요. 아까 그 편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워런 의원의 편지로 돌아가 볼게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워런 의원은 더 이상 코인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코인을 감독할 기관이 일할 준비가 됐냐를 따졌어요. 이건 싸움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코인의 존재를 두고 다투던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는 누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비유를 드리자면은 경기를 열지 말지 다투던 사람이 이제 심판이 누구냐를 두고 다투는 셈인 거고 경기 자체는 이미 열린다는 걸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워런 의원이 화를 내는 그 심판, CFTC는 코인의 우호적인 쪽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원장 한 사람이 사실상 혼자 키를 쥐고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코인 편을 들어준다라고 워런 의원이 직접적으로 답답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XRP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편지는요. 위협이라기보다는 우호적인 심판이 이미 이기고 있다. 이 신호에 가깝다라는 거고 물론 워런 의원이 이런 의도로 편지를 썼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편지에 담긴 사실들을 XRP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선명해지는데요. 바로 아까 그 반도체 폭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XRP가 빠진 거는 XRP가 나빠서가 아니죠. 미국 기술주 흔들리고 위험한 자산들 전부 다 같이 휩쓸린 겁니다. 지금 XRP는 비트코인이나 미국 증시랑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XRP가 이 흐름에서 혼자서 떨어져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도체 회사 실적 같은 거랑은 상관없는 이 코인만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지금 상원 안건 목록에 올라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폭락은 무서운 신호가 아니라요. XRP의 진짜 방아쇠는 따로 있다는 것들을 거꾸로 보여준 셈인 거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가격을 보면은 XRP는 지금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걸 시장에서는 과매도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팔 사람은 거의 다 판 상태라는 뜻인 거고 현재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XRP를 많이 가진 큰 지갑들의 숫자가 오히려 사상 최고치로 늘어났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에 조용히 사모은 쪽도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적어도 모두가 전부 다 도망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당분간 XRP는 그 법안 표결을 기다리면서 좁은 구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크겠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움직일 만한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그 법이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지켜보셔야 될 기준선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지선이라는 거는 가격이 그 아래로 잘 떨어지지 않고 버텨주는 자리를 뜻합니다. 지금은 1,500원이 그 중요한 자리로 거론되고 있고요. 이 자리를 지켜내면은 회복의 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가 무너지면은 더 아래로 흐를 위험도 있겠죠. 위로서 방향을 틀려면은 2,000원대 초반을 다시 확실히 넘어줘야 되고요. 참고로 지난 5월 그 법이 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XRP는 2,400원 부근까지 뛰었습니다. 이 작은 진전에서도 가격이 크게 반응했다 이런 뜻인 거고 그러니까 이번 클래리티 표결 일정 자체가 잡히는 순간 이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고 클래리티 표결이 미뤄지거나 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지면은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 시세나 나스닥 시장이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 표결 일정이 언제 잡히느냐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 XRP가 며칠 사이에 크게 빠진 거는 코인 자체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위험을 피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인 거고 그리고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그 공격은요. 담긴 사실들을 XRP 관점에서 다시 봤을 때 위협보다는 우호적인 흐름이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런 신호탄에 가깝겠죠. 그리고 XRP가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진짜 열쇠는 나스닥이 아니라요. 지금 상원 안건에 올라간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라는 사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 표결 일정이 정말로 잡히게 된다면 지금 시장을 그걸 미리 알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반응을 할까요?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이 과거 역사 패턴들 비슷한 사례들 가지면서 같이 한번 따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비중 조절은 선택이 아니라 투자에서 반드시 필요한 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종목에다가 전부 다 몰빵 자금을 넣는다라는 건요. 생각보다 상당한 위험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가격이 많이 이미 오른 구간들 이럴 때 몰빵 매수가 들어간다. 그럼 그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시장이 하락을 해도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비중을 조절할 만한 여력 자체가 없다라면은 결국에 버티는 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겁니다. 투자라는 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가 만약에 예상했던 것들이 틀렸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항상 내가 매수했던 가격들이 고점일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나가시고 비중을 나누는 습관들에 대해서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는 투자자는요. 이 좋은 종목보다도 좋은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의 한 은행이 조금 이상한 결정을 내렸죠. 예금에 붙는 이자에 대해서 이제 돈이 아니라 코인으로 주겠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코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 XRP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넘기시죠. 아, 또 호재 나왔네. 좋은 뉴스 나왔구나. 근데 저는 이 뉴스에서 사람들이 거의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XRP를 사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갖게 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왜 XRP 가격하고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은행이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건지부터 봐야겠죠. 주인공은 일본의 SBI 신세이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큰 금융그룹인 SBI 그룹에 속한 은행인데요. 그리고 이 은행이 올해 가을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금에 이자가 붙죠. 그 이자의 20%를 현금 대신 코인 교환권으로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교환권이라는 거는 나중에 진짜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쿠폰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쿠폰은 SBI VC 트레이드라는 계좌에서 진짜 코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는 그 시점의 가격으로 계산해서 줄 예정이고요. 근데 제가 가장 눈여겨본 거는 사실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 은행이 코인을 딱 3개만 골랐다는 점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XRP 이 세상에 코인이 몇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이렇게 3개만 고른 겁니다. 은행은 원래 아주 조심스러운 곳이죠. 그렇게 신중한 은행들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3자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자리가 바로 XRP가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솔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도 대단한 일이냐? 이자 조금 코인으로 받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냐?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를 깨닫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는데요. 우리가 코인을 처음에 가지려고 할 때 뭘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거래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인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돈을 거기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떨리는 손으로 사겠다는 버튼을 눌러야 되죠. 이런 과정들에서 가장 높은 벽이 뭔지 아시나요? 가격도 아니고 복잡한 절차도 아닙니다. 바로 사겠다고 마음먹는 그 결심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변에 코인 한 번도 안 해본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이 코인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생각보다도 정말 무겁거든요.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SBI 신세은행이 한 일이 정말 무서워집니다. 이 은행은 그 결심이라는 벽을 통째로 없애버렸는데 절대로 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줘버립니다. 이자니까요. 사람들은 그냥 받습니다. 공짜로 생기는데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렇게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사겠다는 결심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코인을 가진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 그 코인 안에는 XRP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보자면요. 이게 왜 가격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먼저 규모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본 사람들은 돈을 쓰기보다도 모아두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은행에 그냥 넣어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인지 아시나요? 일본 가정들이 현금하고 예금으로 들고 있는 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무려 1경원이 넘어갑니다. 이 말이 1경원이지 1조에 1만 배나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0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상당한 양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 돈에서 작은 변화가 나타났죠. 이 거대한 돈 중에서 그냥 은행에 잠자던 현금과 예금의 비중이 조금씩 줄기 시작을 했고 무려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꽉 묶여있던 일본의 돈들이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데요. 이제 이 두 가지를 겹쳐서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막 움직이기 시작한 1경원이 넘는 거대한 돈이 있죠. 또 다른 한쪽에는 그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 XRP를 그냥 쥐어주는 은행이 생겼습니다. 이 결심이라는 벽 없이요. 근데 진짜 핵심은요. 이렇게 생기는 수요의 성질에 있습니다. 보통 코인을 사는 돈은 가격을 보고 움직이죠. 상승할 것 같으면 사고 무서우면 팔고 그래서 시장이 차갑게 식으면
그 돈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자로 주는 코인은 다르죠. 이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줍니다. 이자 주는 날이 되면은 그냥 또 줍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빠도 멈추지 않죠.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 눈치를 보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수요가 새롭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머릿속에 특정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로서 XRP 가격이 내일 당장 폭등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하루치 이자의 20%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죠. 지금 당장 시세를 출렁이게 할 규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수요의 종류. 이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 그 자체겠습니다. 지금까지 XRP를 사던 돈들 대부분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돈이었었죠. 근데 지금부터는요. 투자에 관심도 없던 평범한 예금자들에게까지도 XRP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새롭게 한 가지 열렸다는 사실. 이게 정말 작아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통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되면 다른 은행이나 카드 회사들 비슷한 걸 따라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일본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에 점점 더 문을 열어주는 분위기죠. 게다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혜택들 새로운 고객을 끌어오는 좋은 미끼가 됩니다. 한 곳이 효과를 본다. 그럼 나머지가 가만히 있기 어렵겠죠. 그거는 결국에 일본의 한 가지 은행이 예금이자의 일부를 XRP를 포함한 코인으로 주기 시작을 했고 이건 단순한 호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결심 없이 XRP를 갖게 되는 이 새로운 통로가 열린 사건입니다. 지금 당장 가격을 흔들 규모는 아니겠지만 XRP로 흘러드는 돈의 성질이 바뀌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통로가 앞으로도 더 늘어날지가 우리가 진짜 지켜보셔야 될 포인트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다니는 은행이 이자를 코인으로 주겠다고 한다면 그 코인을 받으시겠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받으시겠나요? 지금 시장에서 맞는 기준으로 투자해야지 시장이 편해지실 겁니다. 과거의 강력한 상승장만 계속 떠올리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답답하고 또 재미없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시장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지 않고요. 시기와 타이밍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큰 수익을 기다리기보다는요. 적당한 수익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정하고 또 수익이 나면 차분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내가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맞지 않는 기대를 하면 힘들어지고요. 또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면 훨씬 더 편해진다는 사실들. 결국에 수익은 시장을 맞추는 사람들보다 또 시장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이 그야말로 강력한 낙폭을 기록 중에 있죠. 근데 그 낙폭이 있었던 바로 그 일주일 사이에 리플이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블랙록과도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는데 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돈을 굴리는 회사들은 지금 리플한테 바로 자기들 옆자리를 내주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한 가지를 끝까지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요즘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지금 16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 이게 호재가 나와도 가격은 영 시원치가 않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호재 얘기냐 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리플 뉴스에서 시작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엉뚱하게도 이더리움 행사장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거기서 나온 말 한마디가 지금 돌고 돌아가지고 리플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 뉴욕에서 이더리움 관련된 큰 행사가 열렸거든요. 그 무대에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의 대표 카를로스 도밍고가 올라왔습니다. 시큐리타이즈가 뭐하는 곳이냐? 이 진짜 세상에 있는 주식이나 펀드를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조각으로 바꿔주는 회사입니다. 이 디지털 조각을 토큰이라고 부르는데요.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걸리는 블랙록 같은 회사가 이 회사의 고객인 상황이고요. 그 도밍고 대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주식과 ETF 시장을 다 합쳐봤을 때 환율 1,400원으로 바꿔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전 세계 주식과 ETF 시장을 다 합쳐봤을 때 대략 21경원이 넘어간다. 이 경이라는 단위가 솔직히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는 단위죠. 1조 원짜리 돈 뭉치가 21만 개가 모여드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근데 이 돈의 딱 2에서 3%만 블록체인으로 넘어온다라고 할지라도 7천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토큰 시장 전체가 약 40조 원 규모니까요. 지금보다 160배 넘게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좋은 얘기인 거 알겠는데 그건 이더리움 얘기 아니냐?
맞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이더리움 얘기예요. 근데 주식이 토큰되는 과정들을 한 칸씩 뜯어보시면요. 그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인데요. 진짜로 주식이 토큰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진짜 주식을 토큰으로 만들어주고 누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명부를 관리해주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토큰을 사고 팔 때 돈을 주고받을 만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가 전부 끝나면 이 거래가 진짜 맞다라고 마지막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발행, 정산, 확인까지도 이 세 가지 칸이 전부 다 채워져야지 주식 토큰 시대가 열린다라는 건데, 그럼 이 세 가지 칸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영상의 가장 큰 핵심이 되어줄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은 발행이겠죠. 아까 그 시큐리타이즈가 이 칸의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 회사는 이미 리플과 손을 잡은 상태죠. 작년 9월 당시에 리플과 시큐리타이즈가 공동 발표를 하나 했었고, 블랙록의 토큰 펀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언제든 리플의 디지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리플의 디지털 돈들은요, RLUSD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오르내리지 않고 항상 일정하게 고정된 거래용 디지털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같은 발표에서 시큐리타이즈는 리플의 장부인 리플 레저랑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한다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주식 토큰이 7천조 시장을 만든다고 말한 그 사람이 이미 리플과 배관을 연결해둔 이 당사자라는 거고, 근데 이건 첫 번째 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칸은 진짜 주식이 올라올 길입니다. 올해 3월 뉴욕 증권거래소가 시큐리타이즈를 첫 번째 디지털 명부 관리 회사로 지정하는 약속을 맺어버렸죠. 그리고 4월달 컴퓨터 쉐어라는 회사랑도 손을 잡았는데요. 이름은 조금 낯설더라도 미국 대표 기업 500개 중에 절반 이상의 주주 명부를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의 진짜 상장사들이 자기 주식을 토큰으로도 발행할 수 있는 길들, 올해 들어가지고 실제로 깔리고 있다는 뜻이고, 흉내낸 모형이 아니라 진짜 주식들이요. 근데 아직까지 세 번째 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칸 소식이 바로 이번 주에 나온 상황인데요. 이 세 번째 칸은 마지막 확인 도장입니다. 미국에서 DTCC라는 기관이 있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주식 거래 거의 전부가 마지막에는 이 기관들을 거쳐서 마무리될 예정이고, 그 DTCC가 토큰 증권의 규칙을 만드는 모임을 꾸렸습니다. 명단에 골드만삭스가 있고요. 또 JP 모건이 있고 블랙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리플의 기관 거래 회사인 리플 프라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범 운영은 다음 달 7월 달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가격이 올해 최저점을 찍던 바로 그 주에 리플은 미국 금융의 가장 안쪽 방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뿐인지 아닌지는 그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 리플의 장부, 리플 레저 위에 올라온 진짜 자산의 규모가 올해 1분기에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124% 늘어난 수치인데, 같은 기간 가격은 약세였었는데 장부에서 처리된 하루 거래 건수는 오히려 35% 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JP모건이랑 마스터카드가 함께한 시범 거래에서는요, 이 토큰 자산을 옮기는 역할들을 리플 레저가 맡았습니다. 가격과 따로 노는 이런 움직임들 그냥 넘기기엔 정말 묘하겠죠. 다만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들이 리플 레저를 쓰더라도 실제 돈 거래는 RLUSD 같은 고정가격 디지털 돈으로 하고요. XRP 코인 자체는 수수료 낼 때 조금 쓰는 정도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말로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깔리면은 가격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겠죠. 대신에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프라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다른 통로로 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년 11월 달에 나온 XRP 현물 ETF, 그러니까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XRP 펀드에는요, 지금까지 2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는데요. 지난 5월 한 달에만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들어왔었고, 이게 월간 최대 기록치를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XRP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XRP 현물 ETF에는 엄청난 돈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는 어떨까요? 거래소에서 XRP가 무려 2,500만 개가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이 빠져나가는 건 뭘까요? 당장 지금 매도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빠져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돈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는 신호로서 읽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요, 일단 XRP 단기 가격 기준으로는 1,500원대 라인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올해 저점 부분으로서 지켜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문이 되어줄 거고, 그 바로 위에 있는 1,570원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지난 200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러니까 중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만 지켜주게 된다면은 7월달 DTCC 시범 운영이랑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이 상원 일정까지도 다가오게 되면서 1,800원대 회복을 시도하는 그림들 기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정말 단순합니다. 발행, 그리고 길, 그리고 도장, 이 세 가지 칸이 올해 들어서 실제로 채워졌고,
있고요. ETF로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에서 풀린 물량들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주식 토큰 시장이 7천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 발언의 주인공은 이미 리플과 연결된 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발행과 정산, 최종 확인이라는 이 세 가지 칸에 대해서 리플의 이름이 하나씩 들어갔고 마지막 한 소식은 바로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이 가격은 올해 저점 부근인데 인프라는 역대급 가장 안쪽까지 들어갔고요. 이 어긋남이 어떻게 좁혀졌는지가 이제부터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7월 달에 시작되는 DTCC 시범 운영에서 리플은 과연 어떤 역할들을 맡게 될 수 있을까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장 먼저 분석해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 포기하고 정리해버리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매도한 구간들, 저점이 되는 경우들이 정말 생각보다 자주 발생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매수하고 싶을 때 이미 많이 상승한 상태인 경우들이 많을 거고 매도하고 싶을 때 이 시장이 가장 힘든 구간인 경우도 많이 존재를 할 텐데요. 그래서 결국에 투자에서는 이 가격보다도 내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하면 좋은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거고 리플 XRP 정보방에서도 원칙 매매의 단기 고점들, 저점들까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지금 시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 움직임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요.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것들은 가능하기 때문이겠고 또 시장이 안 좋은 시기는 힘든 시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낮은 가격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지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요즘에 마음이 조금 무거우셨을 겁니다. 한때 900원 가까이도 가던 도지가 지금은 12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도지코인을 보고 죽은 코인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데요. 다들 무섭다면서 돈을 빼고 손절하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딱 한 가지 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도지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큰손들이요. 역사상 최대치로 도지코인을 사 모았다라는 건데 무려 그 수량이 16조 원 규모입니다. 다들 끝났다고 하는데 왜 큰손들은 지금 도지코인을 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 한 가지만 끝까지 따라와 보세요. 그 이유가 천천히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한 가지 더 있죠. 이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가 깜짝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주에다가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발표였었는데 여기서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컴퓨터를 잔뜩 모아둔 거대한 창고입니다. 그걸 땅이 아니라 지구 밖에다가 우주에다가 띄우겠다라는 거죠. 언뜻 들어봤을 때 도지코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로켓 회사 이야기 같으니까요. 근데 바로 이 발표 안에서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다라는 거고 그걸 이해하시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정확한 사실 한 가지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올해 2월 달이죠. 조용하게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본인 회사들을 하나로 합쳤죠. 인공지능을 만드는 회사 xAI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사들인 SNS인 X도 있습니다. 예전 트위터였죠. 여기에 거대한 슈퍼컴퓨터까지도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우주 회사인 스페이스 X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로따로 놀던 회사들이 한 덩어리로 뭉쳤다라는 건데 우주, 인공지능, SNS 이 세 가지가 한 지붕 아래 모인 거죠. 사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합쳐진 회사가 이번 주 금요일 통째로 주식시장에 데뷔하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주식시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걸 상장이라고 합니다. 회사 주식을 일반 사람들도 사고 팔 수 있게 처음에 푼다는 거죠. 스페이스X는 6월 12일에 상장합니다. 바로 이틀 뒤 상장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상장이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라는 거고 회사 전체 가치가 약 2,400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끌어모은 돈만 100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그냥 엄청나게 큰 회사가 시장에 들어온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정말 특이하게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주식을 상당히 많이 풀었죠. 그만큼 전 세계의 눈이 여기로 쏠린다는 뜻이고 그럼 이 거대한 회사가 도지코인이랑 과연 무슨 상관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주 데이터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굳이 우주에다가 컴퓨터를 띄우려는 걸까요? 지금 우주에는 햇빛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거의 공짜로 얻을 수가 있는데 게다가 땅에서는 컴퓨터 열을 식히고자 물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우주에서는 물이 없어도 열이 식죠. 일론 머스크는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가능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장에 돈들이 너무 많이 든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실제로 이런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58조 원 정도가 든다고 알려졌습니다. 땅에 짓는 것보다도 3배나 비싼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수지가 맞지 않는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건요. 이게 도지코인이랑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짓는 거는 단순한 컴퓨터 창고가 아니죠.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위성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요. 컴퓨터 능력도 서로 나눠서 사용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켜고 끄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기계와 기계끼리 알아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계끼리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값을 주고받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 위성이 다른 위성한테 네 컴퓨터 좀 빌려달라. 대신에 그 값을 쳐주겠다.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이때는 사람처럼 카드를 긁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빠르고 아주 저렴하게 이 값에 대해서 주고받을 만한 수단이 필요해진다는 거고 바로 여기서 도지코인 등장할 겁니다. 도지코인은 거래가 1분이면 끝나죠. 수수료 거의 없죠. 그래서 작은 돈을 빠르게 주고받기에 정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예전부터 결제용으로는 도지코인이 낫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해왔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한 개로 이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멈춰가지고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우주랑 인공지능과 SNS를 하나로 합친 거대한 회사가 이틀 뒤에 성장을 합니다. 그 안에서 돌아갈 만한 기계 경제에는 빠른 결제 수단이 필요하고요. 또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선 게 도지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전에 우주 데이터 센터 발표 자체는 그냥 로켓 뉴스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큰 그림들,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큰손들이 왜 움직였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다들 도지가 죽었다고 할 때 큰손들은 조용하게 이 가능성에 대해서 돈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흥분하기엔 일러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까지 도지코인이랑 우주를 이은 이야기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결제 서비스로서 엑스머니라는 게 있는데요. 올해 봄에 나왔죠.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엑스머니에는 아직까지 도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우리가 쓰는 현금만 주고받는 서비스인데요. 코인은 아직까지 안 되고 그러니까 도지가 우주의 결제 수단이 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가장 그럴듯한 흐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 상장 자체가 워낙에 규모가 커서 전 세계의 관심이 머스크한테 쏠릴 겁니다. 그리고 관심이 쏠리면은 일론 머스크랑 엮인 자산들도 같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도지코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머스크다운 코인이고 그래서 당분간 도지는 실제 쓰임새가 확정돼서가 아니라요. 곧 뭔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상장한 회사들, 이 주주들 눈치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더 벌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결제 서비스에 코인을 붙이는 거는 돈을 버는 한 가지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올해 안에 엑스머니에 코인 기능이 붙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죠.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되고 또 그 코인이 도지라면은 그때가 진짜 분기점이 시작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는 우주랑 인공지능 그리고 SNS를 한 가지 회사로 합쳤고요. 그 회사가 이틀 뒤에 역사상 가장 크게 상장을 할 겁니다. 이 거대한 기계 경제에는 빠른 결제 수단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여기에 도지코인이 그 자리에 가장 가까이 서 있다는 사실들. 다만 도지코인이 정말로 그 역할을 맡을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큰손들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돈을 걸고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 측에서 정말로 자기 제국의 결제 수단으로 코인을 고르게 된다면은 그게 과연 도지코인일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 취합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좋은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왜 리플이 안 오르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면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기대만큼의 상승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일단 좋지가 않은 흐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나 도지코인도 역시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이런 시점 타이밍에서는요. 왜 상승을 안 하는지 여기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낮은 가격에서 얼마나 잘 모아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투자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항상 지나고 나서 아쉬움이라는 것들이 남고는 하는데요. 이 나중에 시장 자체가 다시 살아났을 때 조금 더 담아둘 걸 이런 후회들이 남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기로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시장이 지나고 나서 그때 조금 더 살 걸 그랬나 이런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반등과 상승들이 시작된 경우들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